오늘 이 시간은 제3장 갈등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적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적 요소가 있죠. 부부끼리 갈등이 있는가 하면 또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갈등이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때로는 뭐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친구와의 갈등, 또 이웃과의 갈등,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와 사회끼리의 갈등도 있고요. 국가와 국가끼리의 갈등도 있고, 어쨌든 수없이 많은 그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갈등적 요소를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교재에서는요, 청년과 기성세대와의 갈등, 즉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것을 이제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어요. 세대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참 많고요. 또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을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런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갈등적 요소는 무엇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원만하게 잘 좀 해결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내용.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직장 속에서의 갈등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직장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갈등 문제, 소위 뭐 줄타기라든지 또 뭐 줄서기, 또 라인, 어떤 라인에 섰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사람을 향한 또 때로는 뭐 차별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중심으로 한 이런 이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직장 속에서 엄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갈등, 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뭐 남북 갈등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특별히 남남 갈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서로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서로 갈등을 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좀 심한 그런 모욕적인 언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친북이다, 뭐 종북이다, 또는 친미다, 또 일본 뭐 앞잡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하죠. 자, 이런 세태 속에서 어떻게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또 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서로를 이해하고 좀 포용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3장 갈등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기 입니다. 요즘 갈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인간관계 속에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원만한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뭔지 그것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서 잠깐 이 용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갈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갈등이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한자로 보면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를 썼습니다. 칡덩쿨과 등나무 덩쿨이 함께 얽혀 있는 상태. 여러분 그 산에 가면 칡이라고 하는 게 있죠. 칡덩쿨이 나무를 칭칭칭칭 감고 올라갑니다. 또 일반 그 집에 담 같은 데 보면 이 등나무가 있는데 역시 담벼락을 타고 칭칭칭 감고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얽히기 좋아하는 칡덩쿨과 등나무 덩쿨이 함께 얽혀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심하게 얽히겠습니까? 그게 이제 갈등이라는 말이에요. 참 재밌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자적인 의미로 좀 살펴보면요,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동기나 충동 또는 욕구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갈등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가 동시에 일어날 때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바로 갈등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과 또 내가 좋아하는 일과 꼭 해야 될 이런 일들 사이에서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서 오는 것도 역시 갈등의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갈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봅니다. 우선은 접근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접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갈등, 가벼운 갈등, 행복한 갈등,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A도 좋고 B도 좋은데 어떤 걸 선택할까 하는 데서 오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A도 너무 좋고 B도 너무 좋은데 어떤 걸 선택할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아주 좋은 기업 A 기업과 B 기업 둘 다 동시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내가 A 기업으로 갈까 B 기업으로 갈까, 어떤 걸 선택할까? A도 좋고 B도 좋고. 그러니까 이것은 행복한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걸 접근 갈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고는 싶은데 또 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 날 학교에서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자신이 이제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중요한 축구 시합이 있어요. 상대팀과 라이벌 팀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 시험 공부를 못하니까 시험을 망칠 것 같고, 또 시험 일요일날 시험 준비를 위해서 축구를 포기하면 너무너무 좀 이렇게 축구가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하고는 싶은데 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오는 갈등, 이것입니다. 그것을 접근 회피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회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갈등, 가장 힘든 갈등,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때서 오는 그런 갈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갈등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오는 그런 갈등적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돌격 앞으로 하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자니 상대방이 계속 총을 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서 뒤로 가려고 하니까 뒤에서는 명령을 한 상관이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오는 갈등, 가장 어렵고 힘든 갈등이다. 어쨌든 이런 그 갈등적 요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현명한 선택을 하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교재 앞부분에 이제 서론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핑미 세대라는 그런 용어가 나와요. 뭐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핑미 제너레이션이란 자, 치열한 경쟁 속에 나를 선택해 달라는 간절함을 가슴에 품고 사는 20대 디지털 세대를 핑미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취업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세대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좀 씁쓸한 그런 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특별한 행동이나 외모 따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세대를 핑미 세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청년 세대는 다음 세대로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렇죠. 뭐 미래를 짊어질 세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세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전혀 생소한 다른 세대다, 뭐 이렇게 이해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그 괴리감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와 너무 다르다, 너무 차이가 난다 하는 의미에서 때로는 이런 다른 세대라고 이해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갈등 가운데 청년과 기성세대 사이의 갈등, 또 직장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갈등에서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청년과 기성세대와의 갈등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거기 그 53쪽 아랫부분에 보니까 청년들과 연계된 단어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신조어들이죠. 뭐 여러분들도 익히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생소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뭐 기성세대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그런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고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담고 있어서 좀 씁쓸한 그런 용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삼포세대다.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 참 가장 낭만적이고 뭔가 어떤
또 이성에 대한 관심과 또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가야 할, 또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해야 될 그런 세대들이 아예 포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좀 빡빡하고 힘들다, 여유가 없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오포세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5가지를 포기한 세대. 그러니까 아까 3가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그 3포에다가 플러스 내 집 마련이나 또 인간관계까지도 포기한 세대. 참 그렇습니다. 그걸 5포세대다. 때로는 또 더 나가서 7포세대다. 5포세대에다가 플러스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한 세대. 그 점점 암울한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좀 씁쓸한 그런 용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N포 세대다. N개의 포기. 그러니까 뭐 모든 일상 속에서 희망적인 요소가 없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그런 어떤 세대. 때로는 또 이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자녀를 캥거루족. 호주인가요? 호주에 가면 그 캥거루가 많죠. 거기에 이제 캥거루가 자기 그 새끼를 이렇게 자기의 그 품 안에 넣고 키우는 그런 모습에서 아마 장한 것으로 봅니다.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자녀. 이것도 참 큰 문제가 있죠. 자기 스스로 독립하고 이제는 자립하고 뭔가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될 그런 젊은이들이 부모만 의존한다. 뭐 소위 부모 찬스라는 말 한때 유행했었죠.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메랑 퀴즈다, 이렇게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독립했다가 실직자가 됐다든지 또 이혼했다든지 해가지고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자녀를 부메랑 퀴즈, 그렇게 말한답니다. 딩크죠. 이건 뭐 많이 여러분들 꽤 오래된 그런 용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앞자를 따서 딩크, 그래서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래서 결혼한 부부인데 이제 둘이 함께 사니까 수입은 2배로, 또 아예 자녀를 낳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삶의 여유를 가지고 좀 자신들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자,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는 이제 욜로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자를 따서 만든 것인데요.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뭐 직역하면 한 번뿐인 인생,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 또 즐기면서 인생을 좀 살아보자.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다. 때로는 이제 열정페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들에게 열정을 구실로 저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것을 뜻한다. 자, 열정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그렇죠. 청년 세대에서 열정이 없다면 그건 뭐 합당하지 못하죠. 근데 그것을 잘못 이용하는 그런 어떤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고자 하는 열망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열망을 적절히 이용해 가지고 저임금 또는 무임금으로 아예 그냥 일을 혹사시키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헬조선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열정페이, 취업난, 삼포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층이 한국을 자주적으로 이끄는 말을 헬조선,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 뭐 이런 의미, 참 부정적 그런 의미인데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워라벨이라고 하는 용어도 일상에서 많이 써요. 워라벨. 요거는 이제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일과 삶의 그 균형 의미인데요. 즉 직업과 가정 또는 내 삶의 어떤 행복 그것과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 것인가 하는 의미의 그 용어로서 이건 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청년 세대들은 기성 세대와 문화 충돌 또는 세계관의 충돌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기성 세대 입장에서는 너무 다른 세대인 것이죠. 자기들이 젊었을 때의 모습과 전혀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가치관도 다르고요.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문화 충돌, 세계관의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경험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성세대는 그렇죠. 나 때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 세대는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데 그런 그 기성세대를 향해서 청년들은 꼰대다, 문진이다, 문화찐따 등으로 불린다. 예. 또 청년도 연로다, 다른 세대다 등으로 불리면서 쟤들은 도무지 이해 못하는 족속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그 기성세대들은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세대 간에 서로 심한 그런 그 갈등 요소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과 기성세대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공격하는 갈등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오는 발생하는 갈등 문제입니다. 자, 직장에 가면 더 치열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직장 생활을 때로는 줄석이다, 줄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라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그 직장 생활이 탄탄대로로 풀리느냐 좀 험난한 그런 길 가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줄서기 줄타기 뭐 이런 말들을 씁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통해서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되는데 좀 줄 잘 서고 좀 다른 사람에게 적당히 아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통하는 그런 모습은 바르지 못합니다. 자, 생존 경쟁, 무한 경쟁, 적자 생존의 현장인 직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승진시켜줄 그 인맥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직장의 인맥은 또 다른 인맥과 경쟁하면서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실제로 그런 어떤 갈등적 요소, 어떤 라인이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심각한 그런 상태로까지 연결돼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 후배, 고향 후배, 또 친척이나 조카가 동료인 경우에 다양한 업무에서의 이익이 주어지지만은 이익과 편의가 주어져요. 그렇죠? 내 후배 잘 부탁해. 또 내 고향 사람이야. 이렇게 내 친척이야. 하지만 경쟁 관계 속의 인물이라면 때로는 불이익과 불편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도 상대편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바르지 못한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직장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큰 갈등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그런 현 상황 속에서의 갈등 문제입니다. 정치 갈등으로 싸우는 국민들이죠. 오늘날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상대를 향한 험담과 인격적 공격은 날로 심해져만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이런 그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 문제는 훨씬 더 큰 그런 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일본과의 그 갈등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런 어떤 정치적 집회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열렸죠. 상반된. 그래서 노아베 이런 일본을 아주 혐오하는 그런 어떤 집회도 있었고요. 또 문재인 탄핵 이런 것을 외치는 그런 태극기 부대 이런 모임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던 그 말들 거기 여러분 교재에 쭉 열거가 돼 있는데요. TK, PK, 영남, 호남, 또 친박, 비박, 친문, 또 친북, 종북, 용공, 색깔론, 태극기 부대, 친미, 친일, 안보, 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용어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상대방의 그런 그 어떤 사상적 또 것들을 집요하게 이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이제 날로 심해져만 간다는 것이죠. 자,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도 보수와 진보 논객들의 말을 토대로 연일 상대 진영의 약점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종편 채널, 종합 편성 채널. 그래서 요즘 얼마나 다양한 방송들이 있습니까? 거의 다 이제 시사적인 것들 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고 하는데 보수 논객과 진보 논객 사이에 이런 그 아주 서로 상반된 좀 극단적인 그런 어떤 그 색깔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또 상대의 말을 좀 듣기보다는 오히려 약점만을 공격해서 문제점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도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거짓 뉴스, 색깔 논쟁에 힘을 더하고요.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심한 분노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를 향한 폭넓은 이해와 포용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극단적이 돼버리고요. 너무너무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논리가 너무 심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쟁 경험 세대가라고 불리죠. 만 70세 이상으로 일본 식민지와 6.25 전쟁을 경험한 이들을 이제 전쟁 경험 세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5060 세대, 즉 민주화 세대로 불리는 세대를 4050 세대. 그 다음에 정보화 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를 이렇게 이제 각각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각 세대들은 다른 세대들의 의견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세대 간의 갈등도 어떤 정치적 요소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시각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그 경험했던 세대로서의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도대체가 다른 세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쟁 경험 세대들은 안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런 좀 국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얘기하고 또 그런 인식이 있죠. 그런 면에서 민주화 세대나 정보화 세대를 향해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거고요. 민주화 세대나 또 젊은 세대들은 너무 지나치게 안보하고 또 극단적으로 어떤 몰고 가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그런 부정적 그런 요소들이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정치적 갈등은 남북 문제에서 아주 극명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것은 대북 인식과 통일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6.25 전쟁 특별히 을 치르면서 어떤 북한 군들 또 소위 인민군이라 그러죠. 그들의 극악무도한 그런 만행들을 많이 보면서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겠고요. 또 뭐 민주화 세대는 상대적으로 좀 포용적이고 좀 같은 동포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우리 한 결애고 한 동포고 한 민족이다. 빨리 회복해야 된다. 뭐 그런 이상론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젊은 세대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도 취업하기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엄청난 통일 부담, 통일 비용 부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왜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또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각 세대마다 이런 정치적인 갈등, 특별히 남북 문제에서의 그 갈등 문제가 아주 극명하게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갈등은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사람과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듯이 생각하는 것,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갈등 요소를 좀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구조에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갈등은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조 자체가 집단 이기심을 토대로 세대 갈등, 또 직장 갈등, 정치 갈등, 때로는 이제 남녀 갈등, 인종차별 등의 수많은 갈등을 지니고 있다. 그건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사회 구조 자체가 갈등을 유발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을 부추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이런 문화가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유독 이런 갈등이 더욱 심한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시대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갈등적 요소를 더 심화시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무엇이 그렇게 갈등을 유발시키는가 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소위 그 다원화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다양화, 다원화, 또 상대주의, 또 과학주의와 이성주의에 대한 비판, 또 진리와 역사에 대한 힘의 관점에서의 해석, 이데올로기나 세계관과 같은 거대 담론의 거부, 또 파편화의 개체주의 등의 특징을 지닌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까지의 흐름과 전통적 요소, 이제까지 되어왔던 이런 가치관, 보편적 가치관이죠.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 또 개인의 개성과 개선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흘러왔던 그런 전통적 사상, 전통적 요소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별히 어떤 모든 그 사물에 대한 가치, 또 윤리 규범, 기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그 규칙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왜 그 틀에 얽매여야 되는가? 왜 거기서 속박을 당해야 되는가? 하면서 자유분방함을 표방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그 생각 차이, 또 행동 차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갈등적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말이다. 모든 게 내 마음대로라는 것이다. 내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해석한다. 그래서 개인은 자기중심적이 되고 집단도 자기중심 안에서 상대를 향해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보편성, 객관성, 이런 것들이 결여됐다. 나중심적이다. 나만 편하면 됐고, 나만 좋으면 됐고, 또 내 생각대로 산다. 내 개성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소비 사회가 갈등을 키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한 경제 사회 속에서 경쟁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싸워야 되는데, 사실 무한 경쟁이라고 하면서도 똑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나 권력이나 계급 등을 소유한 사람들이 불공평하게도 좋은 것을 먼저 선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을 한다면 그것이 공정한 경쟁일 수도 있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진 걸 이용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불공정한 게임이죠. 이처럼 유한한 물품은 인간의 갈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비사회 자체가 갈등을 부추긴다. 소비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소비의 대상, 소비의 상품, 상품의 가치, 상품 형식으로 여기며 소비 인간으로만 본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소비 문화는 소비 상품으로서의 인간을 항상 갈등 가운데 서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어떤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이런 소비 상황에서의 갈등 문제는 점점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자, 왜곡된 나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며 매우 빠른 기술의 변화 속에 뒤처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관심을 자신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죠. 자, 핵가족화, 1인 가구, 그렇죠? 우리가 혼밥이라고 하는 말 가끔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아예 요즘은 뭐 식당 같은 데서는 또 이렇게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물론 이런 나 중심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 중심성이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보다 화평을 얻기 위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과 우리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좀 같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개인이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사회라고 하는 집단을 이루고 집단이 함께 살아가야 될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다. 그 때문에 나 혼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 더불어라고 하는 의미, 또 내가 소중한 만큼 이웃에 대해서 소중함을 생각하고 존중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 중심적 그런 어떤 삶의 자세에서 때로는 너 중심적 또 우리 중심적 인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기법들 요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갈등 해결을 위해서 좀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경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대개가 어떤 그 갈등적 요소가 있을 때에 그 소통의 문제가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상대방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든지 또 상대방의 말을 내가 오해했다든지 뭐 이런 것에서 오는 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갈등적 해결을 위한 기법 가운데 첫 번째로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개 갈등은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 해결을 위한 기법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 메시지를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 메시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메시지가 있고요, 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나 메시지와 너 메시지를 사용하라는 것인데요. 너 메시지는 너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명령형이고요.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너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문제야. 왜 그렇게 했어? 하고 상대방을 질책하고 추궁하고 또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을 너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 메시지를 들으면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마음이 들게 되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니까. 뿐만 아니라 질책하고 또 명령을 듣고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심한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 메시지는 갈등 해결을 위한 그런 그 좋은 방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너 메시지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간단 명료해서 어떤 경우에 즉시 상대방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할 때 너 메시지가 때로는 필요해요. 이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들에게 어떤 명령을 시달할 때 너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또 즉각적으로 그 말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지만, 우리가 인간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너 메시지는 좀 굉장히 때로는 딱딱하고 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이 나 메시지는 조금 그것을 유화시켜서 부드럽게 해서 상대방의 그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가 너와 관계되느냐 하는 것은 너 메시지, 나와 관계되느냐 하는 것은 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나 메시지의 경우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 질책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염려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쳐줄 수 없을까 하고 상대방에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그 표현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지만 나 메시지는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나 메시지보다는 너 메시지를 주로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 또 좀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들이 배어 있는 이런 나 메시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참고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5번입니다. 포용의 윤리, 함께 살자. 예, 소중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갈등 문제를 최소화하고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우리는 이 시대의 기준이 되어버린 돈의 형상, 물질의 형상, 또 권력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기독교 관점에서 본래적 의미의 인간을 은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세속화됐다, 너무 물질화됐다, 너무 어떤
권력화됐다. 그래서 본래 의미의 인간의 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다. 나와 너,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동체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갈등이 극복된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나 중심적이고 나 본의적이고 또 나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사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도 소중한 것이고 또 상대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세상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함께 한다, 또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그 중요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창조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 사랑의 하나됨이 중요하다. 사랑의 하나됨을 통한 함께함으로 모든 갈등적 요소를 제소할 수 있다. 자, 소통이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하죠.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뭐 이런 말들 역대 정권에서도 많이 들었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소통이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가깝게는 가족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겠고요. 친구와 이웃과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소통적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됨을 통한 함께함, 참 의미 있는 그런 용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됨,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하나됨에 통해서 함께함으로 어떤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홀로 독불장구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포용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